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오른다라고 배웁니다. 네. 예, 경제가 좋아지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 그것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분명히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요. 또 경제가 나쁠 때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지난 40년의 흐름을 보면 사이클은 그렸지만 추세적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왔어요. 지금은 반대거든요. 지금은 경제는 나쁘고 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금리는 안 내려가고, 네. 또 조금 좋다고 하면 많이 오르는, 경제가 성장하거나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의 사이클은 짧으면 6개월, 길어봐야 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더 긴 호흡의 그 큰 흐름들은 자금을 쓰려는 사람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 누가 더 많은가, 이 구조의 싸움이거든요.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 모셔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사이 책을 쓰셨네요. 네, 그 사이는 아니고요. 네, 오랫동안 준비하셨나요? 한 여름 정도부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이제 단기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 지난 한 3년 전, 3, 4년 전부터 제가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부터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변했으니까 한 1, 2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계기는 어쨌든 1980년대부터 한 40년을 이어오던 긴 흐름이 지금은 바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의 질서, 시장의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맞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 타이밍에서는 한 번쯤 일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긴 호흡의 노후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좀 썼습니다. 네네. 네.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The Great Shift.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기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80년부터 2020년대까지 네. 조금 긴 맞습니다. 시결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고요. 지금이 좀 맞지 맞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게 좀 논리가 안 맞는 현상들이 최근 시장에도 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제일 제가 거기 서문에도 했던 내용이 20년 전에 이제 저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로 이제 주니어 때 일을 했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오른다라고 배웁니다. 네. 예, 경제가 좋아지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 그것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죠. 경제는 사이클을 그리지만 당연히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좀 나쁘거나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분명히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요. 또 경제가 나쁠 때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지난 40년의 흐름을 보면 사이클은 그렸지만 추세적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왔어요. 낮아져 왔어요. 제가 첫 번째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1980년부터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만 우리나라 금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출렁출렁이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낮아졌다. 그러면 40년 동안 미국 경제는 계속 경제가 나빴고 물가는 내렸었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를 좀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대거든요. 지금은 경제는 나쁘고 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금리는 안 내려가고 또 조금 좋다고 하면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그때 한 20년 전에 제가 고민했던 거하고 지금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제의 아까 경제가 성장하거나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의 사이클은 짧으면 6개월, 길어봐야 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더 긴 호흡의 그 큰 흐름들은 자금을 쓰려는 사람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 누가 더 많은가, 이 구조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5년도에 당시 이제 버냉키 연준 이사께서 원래 의장이셨는데 그 직후에 이제 의장이 되셨고요. 이사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과잉 저축이 우리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고 걸림돌이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겪었던 그 상황도 비슷해요. 200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문제예요. 1960년대생부터 한 70년대 중후반생까지 취업 시장에 들어오고 이제 취직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되니까 뭐 연금 가입하고 보험 가입하고 뭐 펀드 가입하고 저축하고 하면서 저축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던 시기가 지난 80년대부터 2020년 팬데믹 직전까지 정도의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려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투자하거나 대출하거나 네. 뭐 대출한다는 게 채권을 발행하는 네. 거니까요. 돈을 쓰려는 사람들보다 돈을 저축하려는 수요가 저축하거나 어떻게 보면 채권을 이제 사는 쪽이죠. 이게 훨씬 더 훨씬 더 컸던 거죠. 당시에는 채권을 사는 수요가 훨씬 컸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게 뒤집어진 것 같다. 근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훨씬 더 빨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적자입니다.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경제가 좀 나빠지면 이 자금 수요가 줄면서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줄면서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간에서 자금 수요는 줄지만 정부가 돈을 쓰려는 수요가 워낙 크고 이게 단단해서 이게 잘 안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나쁠수록 정부는 돈을 더 써야 되는 네. 선거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고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혹은 고령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지금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뭐 에너지 전환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그 해외 공급망에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산업화라고 부를 정도로 뭐 공장들을 해외에 있던 것을 가까운 곳으로 뭐 온쇼어링, 뭐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네. 뭐 프렌드쇼어링 많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어요. 예, 공장을 많이 이제 네. 갖고 와야 되니까 그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거 대부분 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정부의 자금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일단 하나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재정 적자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차트가 재정 적자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적자고 재정 적자를 구성하는 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쓰는 거. 정상적으로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기초 재정 수지라고 하고요. 이자를 갚는 거. 이건 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 네. 갚는 거니까 이자를 갚는 게 순이자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오렌지색입니다. 네. 이 두 개를 보시면 점점 더 순이자 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상하기로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이죠. 올해 예상하기로는 거의 9천억 달러 정도가 이자 지출이 돼서 국방비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일단 전망할 정도로 이자 지출이 커졌습니다. 커진 이유는 저금리로 발행했던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차환 발행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고금리 채권들로 다 바뀌어 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 국채 발행량도 워낙 커졌죠. 3년 전에 비해서,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국채 미국의 발행 잔액이 6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속도로 발행이 늘고 있고 이자 부담이 느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순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냐면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돼 있는 게 GDP 대비 이자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었느냐인데요. 2021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대 보면 한번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부채가 확 늘었고요. 네. 2단계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부 부채가 2020년대 이후에 확 늘었죠. 두 번 정도 크게 느는 점프하는 이 기간이 나오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서 한번 늘고 이제 여기서 한번 늘죠. 그런데 밑에 파란색 라인으로 돼 있는 이 순이자 지출에 대한 비중은 오히려 더 살짝 감소하거나 2020년, 21년 그 팬데믹 때도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이자 지출이 줄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는데도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금리로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0월에 IMF가 어떤 권고까지 했냐면 빚을 더 내도 된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다. 지금 저금리로 얼마든지 자금을 땡겨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더 빚을 내서 팬데믹을 탈출하자. 뭐 이런 식의 그 논조를 펼치기도 했는데 네. 이제 그게 큰 부메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 금리는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이자를 갚게 되는 이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서 이거는 시간 싸움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리해지는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미국의 이 빚이 뭐 엄청나다라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 사실 최근까지도 맞습니다.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한 단어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건 미국이 돈을 지어내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 후보 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 부채 문제만큼은 더 좀 심해질 거다라는 게 모아지는 중론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지는 아까 그 이자 지출이 부채가 늘어도 이자 지출 부담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1년 지날 때마다 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행은 더 늘려야 되고 그러면 기축통화국인 지금 아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재정 적자의 60%가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더라도 그럼 나머지 기초재정 수지에서 아까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줄여야 되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복지 예산입니다. 뭐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사회보장, 의료비, 그다음에 뭐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이고요. 줄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못 줄이죠. 게다가 지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도 있고요. 국방비가 또 여전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줄일 게 별로 없어요. 뭐 국방비도 그렇고 다 점점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또 고령자들이 늘어나니까 더 늘게 되는 거죠. 사회보장 지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결국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요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연준하고 외국인이 가장 큽니다. 둘을 합쳐서 보시면 팬데믹 직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죠. 이건 비중이에요. 아까 미국 국채가 발행이 지난 한 4년 동안 한 60%가 늘었는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 외국인들도 미국 국채의 수요가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점 줄고 있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벌써 한 20%포인트 이상 줄었죠. 이거는 2016년 정도부터 줄은 걸로 봐서는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 이후에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남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던 부분 그게 많이 줄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오펙이나 사우디처럼 그 석유를 수출해서 또 받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부분 이것도 미국이 지금 원유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연준마저도 이제는 그 양적 긴축을 통해서 줄이고 있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이는 건 아닌데 이거는 비중이다 보니까 발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천천히 줄이더라도 비중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 자체도 되게 약해지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버텨왔는데 누구 때문이었냐를 보면 오른쪽 차트에 있는 이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제가 지난달에 와서 한국 개인들의 그 채권 투자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의 장기 국채를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 내려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의 투자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만기 보유용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출구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 제가 지난 달에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은 겪어야 될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쪽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 걸 포함해서 저축의 수요가 그래도 더 유지가 돼주면 좋겠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와 인구 구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령화 혹은 인구 구조 변화는 저축을 늘려서 미래 노후를 대비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고 벌고 저축해서 나중을 대비하자라는 수요가 컸는데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아까 1960년대생에서 70년대 후반생까지 보면 이제 은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축했던 거를 헐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이 줄고 오히려 소비가 늘죠. 그래서 이건 인플레이션을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무슨 차트냐면 부양 비율이라는 차트입니다. 부양 비율. 부양 비율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그 이외에 어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당연히 비양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비양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저축을 헐어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 선진국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는데 2015년, 16년 정도부터 좀 속도가 가파르기 시작했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곳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었거든요. 근데 신흥국들의 부양 비율이 이제 드디어 이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던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 추이를 보면 중국이 최근에 뭐 에코 세대 때문에 살짝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쭉 빠른 속도로 대표적인 신흥국이죠. 내려가는 이제 흐름의 직면에 있고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뭐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로 이미 들어가는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어나고 아까 정부가 하는 또 투자는 더 늘어나는 이런 흐름으로 돈을 공급하는 사람보다 자금을 쓰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초입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문제 그래서 저는 고령화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은 취업해서 생산하던 사람들이 생산을 멈추고 저축을 헐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속도는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위험이 차곡차곡 이제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찍어내고 네. 뭐 빌리고 이런 사람들의 변화, 좀 트렌드 네. 앞으로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네. 교수님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유동성이라 하면 네. 어떤 뭐 돈이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네. 돈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풀려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공급하는 쪽보다 지금은 그 풀려 있는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자금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초입에 있어서 아까 장기 차트 보여드렸지만 출렁출렁거리면서는 내려오고 또 반대로 이제 앞으로도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나쁠 때는 조금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그럼 경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까 그 이자 지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먼저 나타나고는 있긴 하지만 AI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산성 혁명, 뭐 향상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AI나 이런 지능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게 대중화되고 저변이 확대되는 또 역시 그것도 초입에 있는 국면이라서 이게 더 확산이 되면 마치 예전에 냉장고 세탁기를 쓰면서 사람의 물리적인 노동을 줄여주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산업도 커지고 생산성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인지 노동을 줄여주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산업에 또 확장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뭐 인지노동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예를 들면 의사분들의 경우에 그동안에는 진단하고 뭐 처방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비싼 기계를 도입을 해야 됐고 그 기계의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처방하거나 진단하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챗GPT 같은 거 쓰면은 한 달에 2만 뭐 7,000원, 8,000원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으니까요. 판독하고 진단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공지능이 통계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되고 저 밑에 지방의 동네 병원들까지 쓸 수 있게 되고 더 확대가 이제 수요가 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뭐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뭐 테스트한다던가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저는 의료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접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로.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 네. 하나만 의료 쪽 얘기를 드렸고요. 생각난 김에. 네. 교수님이 이제 책 속에도 더 그레이트 시프트라는 책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경제 문법과 좀 다른 네.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달러가 여전히 강하다. 네. 그래서 다른 통화에도 이게 영향을 네. 미친다. 뭐 이렇게 환율적인 네. 측면이거든요. 네. 이건 최근에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관세 이슈인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나라들이 부채가 많아졌고 이제 고금리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채가 많아지고 그런 고금리 싸움을 할 때 과연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쪽이 지금은 성장하는 국가냐라는 차원에서도 지금 인프라 투자도 미국이 더 많이 하고 있고 신흥시장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떨까, 뭐 이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공장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 자체로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수입한 가격에 전가하면서 미국의 가격은 올라가고 또 그럼 또 밖에 있는 쪽에서는 거기서도 역시 뭐랄까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쪽의 경쟁력은 더 약해지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미국 이외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환율은 좀 더 자국 통화는 더 약세로 가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에 좀 더 불리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환율은 좀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도 그렇다면은 결국은 자금들은 그나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더 수요가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쪽이 지금 미국이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 자체도 그렇잖아요. 성장하는 대표 선수가 지금 이미 미국 주식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테크 주식들이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에서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서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것은 뭐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까. 근데 우리만 약세면 문제인데 그렇죠. 원화만 그나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또 이 눈높이들은 비슷비슷하니까요. 그것들은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하나 장기금리 네. 상승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도 그렇고 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도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논리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짧게 보면 아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온 이후부터 경제가 견조하다. 생각보다 안 나쁘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뭐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만 해도 올해 연내 100bp를 반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쁜가? 근데 그렇지는 않다. 불확실성이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뭐 투자라든가 이런 서베이 데이터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다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 그만큼 금리 인하 못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적자를 많이 낼 거고 관세 정책을 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 오를 거고 또 이민 정책을 쓸 거니까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임금도 압박을 또 받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사실 채권에는 좀 불리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뭐 짧게 하는 전략을 오늘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더 길게 1, 2년의 흐름이 아니라 더 길게 봤을 때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주식은 미국 주식 중심으로 보통은 가져가시니까 성장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 주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뭐 미국 국채와 한국 주식이었다면 자산 배분의 두 축이 지금은 오히려 달러로 된 미국 주식과 한국 원화 채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한국 원화 채권. 한국의 채권이죠.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해지하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해지하면 해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고 해지를 하지 않으면 환율의 변동성까지 감안했을 때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채나 한국의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는 자산은 뭐 제가 굳이 국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저축을 가지고 계시거나 연금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채 형태의 이자 형태의 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화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니까 환을 오픈한 미국 주식을 달러 주식을 얼마나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의 역시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에는 우리가 주식은 적립식으로 샀고요.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반대로 채권은 장기 채권을 샀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좀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짧은 만기의 고금리 채권을 계속 갈아 끼면서 어떻게 보면 적립식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주식은 거꾸로 지금은 우리가 아까 테크 주식들은 올라가는 것은 뭐 명확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지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박스권에서 하루에 뭐 10%씩도 폭락하고 이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했을 때 조금 더 남고 또 급락했을 때 조금 더 남고 이런 형태의 자산, 기본적인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